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벌써. 야, 진짜 이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고 시간이 막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이 상황. 2023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고요. 내년 총선이 또 성큼 다가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또 그 이후에 후속 절차들이 또 그냥 마구마구 일러올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좋은 일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뉴스픽 시간에는 박용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모시고 신당 창당을 비롯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나눠봅니다. 요즘 뭐 제일 상한가죠, 이분. 자, 이어서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강철 이빨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최강 디펜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국내외적으로 이 외교안보 상황 좋지 않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용준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동안 쉬고 나오더니 괜찮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셔츠가 다 구겨졌네요. 일부러 이거 컨셉이에요? 그건 아니죠? 좀 이런 재질인 것 같아요. 아, 그러구나. 네. 자, 빨리빨리 가봅시다. 세월호 해경지휘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실패했던 해경지휘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 전원 무죄라고요? 네. 어제 이제 9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근데 이제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렸던 유가족들은 그 전원 무죄 판결을 보면서 분노하다 못해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2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 해경지휘부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자 1년 2개월 동안 전면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승객 퇴선을 유도하고 구조요원을 선체로 진입시켜 최대한 많은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445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1, 2, 30 모두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당시 구조 인력과 상황실 사이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현장 구조 업무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평소 해경에서 조나 선박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침몰한 선박에 잠입해 퇴선을 유도하는 훈련을 하기에는 구조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점, 승객들이 아무런 퇴선 준비 없이 선내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해경이 예견하기 어려웠다. 이런 걸 인용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현장 구조가 명확히 구조 업무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뻔한데 그건 당연한데 이게 평상시에 훈련 부족이라는 거잖아요. 근데도 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무능력한 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네요. 그쵸. 결론적으로는. 게다가 조난 선박 훈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침몰한 선박에 잠입해서 퇴선을 유도하는 훈련도 못했고 왜 그러느냐? 장비가 없어서. 게다가 승객들이 아무런 퇴선 준비 없이 선내에 대기 중이다라는 사실도 몰랐고 도대체 뭡니까? 그럼 해경은 왜 거기 간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몰라도 된다는 건데. 몰라서 못했던 건 잘못이 아니다. 뭐 무능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몰라서 물은 것도 아니고요. 평상시에 훈련이 안 돼서 못하게 된 것까지도 다 무죄라고 지금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문제인 거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해경 지도부가 승객들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결과를 회피할 조치가 가능했으나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된다.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해경 지도부가 승객들 사망을 왜 예견을 못하죠? 바다에서 그렇게 침몰해가지고 떠돌아다니는데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이거의 문제이겠지만 평상시에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야 진짜 죽은 사람만 억울하네. 왜 죽었을까? 세상에 나라를 믿고 갔다가 다 죽은 거네 결국에는. 이 나라는 정말 이상해요. 우리 국민들처럼 착하고 말 잘 듣고 훌륭한 국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부 왜 그래요? 나 이민 가고 싶다 진짜. 내가 가서 할 일이 없을 것 같고 내가 나이도 많다고 안 받아줄 것 같아서 내가 참아 못하지만 나 진짜 막 너무 이상해요. 요즘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매우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결국 법원의 결론이 뭡니까? 이게 이제 이번 9년이 지나면서 이번이 마지막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형사 사건은 이제 어제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사 당시에 이제 구조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인 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게 부실한 구조 그리고 대응을 미흡하게 하면서 이게 희생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법적 책임을 진 인물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랑 김경일 전 목포 해경 1, 2, 3 정장 단 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이거예요. 할 수 있었는데 못했지만 하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닌 이상은 그냥 다 무죄를 때려주겠다요. 그러니까 니네가 못한 건 잘못이다. 니네 무능력도 문제다. 하지만 니네가 하기만 했으면 뭔가 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가 처벌할 수가 없다. 이야 진짜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를 내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이 한마디 들으려고 했군요. 니네 아무 잘못 없다. 니네 애들이 죽은 건 팔자다. 니네 애들이 죽은 건 팔자다. 나라는 너네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해경? 해경한테 뭘 바라냐? 사법부? 마찬가지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려고 9년을 이 유족들은 기다린 거예요. 그 싸움을 하면서. 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너무 억울하지. 뭐, 그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이 뭐 직접 가서 사람들을 뭐 바스타 속에 빠뜨린 것도 아니고. 이 사건에서 잘못을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나는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이상한 줄을 몰랐어요. 12구 참사도 뭐 욕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오성 참사도 마찬가지고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정부가. 나라가 뭘 잘못했어요. 그들은 잘못한 게 한 가지가 없어요. 국민들이 다 잘못이에요. 그 배를 탄 국민이 잘못이고 그딴 사람들하고 엮인 게 잘못이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위험할 때 선장 말 들은 게 잘못이죠. 야 니네 거기 가만히 앉아있어. 그 말 들은 게 잘못이고요. 이태원 놀러 간 게 잘못이고요. 그 동네 걸어간 게 잘못이고요. 비가 온 게 내 잘못이죠. 오성 참사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왜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하죠? 왜 정부나 이런 높은 사람들은 잘못을 한 개도 안 하죠? 위정자들은? 왜 맨날 우리만 잘못하죠? 우리는 세금 내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는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더 이상. 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슈 합니다. 예. 이철기 컴백하고 이 동네 불사신 너무 많죠? 예. 얘기 좀 해보죠. 어제 국민의힘에서 발표된 2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이 뉴스 2개를 보면은 누가 여당을 움직이고 있는가를 좀 짐작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찐 윤핵관이라 불리고 있는 이철규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사임한 지 20일도 안 돼서 총선을 이끌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날에는 친윤계와 대척점에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를 발표하면서 당에 화합을 내걸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윤핵관 중에서도 핵심 인물로 거론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 당선인 총괄 보좌역을 맡았으며 친윤 국회의원들의 공부 모임이 민들레에서 총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이어 11월에도 대통령과의 비공개 만찬에 참석하면서 윤핵관 중 핵심으로 확실히 자리를 굳혔습니다. 아니 이분은 강서구청 구청장 보궐선거 때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면서 사표를 던지던 20일 만에 더 좋은 자리로 돌아왔어요. 인재영입위원이라고. 정말 인물이 없는 건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건지 제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뭐 제가 이해 못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말도 못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진짜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을 친윤계 회전문의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그 이외에 지금 사면당한 얘기도 사면 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면당한 두 인물들도 지금 발끈하고 있죠. 어제 이제 국힘에서 이제 인요한 혁신위의 1호 안건인 대사면을 이제 발표했는데요. 이 죄인을 방면한다는 사면이라는 말의 의미처럼 당원권 정지 상태에 있던 인물들을 일괄적으로 징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당사자들도 일제히 그 발표 전부터 반발하면서 이번 사면이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아지옥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 한나라의 명장 한신의 고사에서 나온 과아지옥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뜻합니다. 홍 시장은 당 지도부를 겨냥해서 오늘이 영원한 줄 알지만 메뚜기 톡톡 뛰어야 한철인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헛다리를 긁고 있다며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휘발성이 강한 이슈를 먼저 꺼내가지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님은 고사성어를 과아지옥밖에 모르나 봐요. 맨날 과아지옥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한신은 그래도 가랑이 기어가가지고 나중에 성공했잖아요. 물론 아주 막판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되시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예.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예. 화무 11홍이다. 예. 지금 그 얘기를 이 당사자들이 모두 다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오시니까 직접 내용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야생삼, 지리산 산양산삼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산 삼하고 똑같은데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산양산삼은 쫙 뿌리는 거잖아요. 산에다가 이 삼의 씨를. 좋은 것만 골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아주 양질의 좋은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뿌려졌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산삼이 사실 어떤 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씨가 안 좋을 수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지만 산양산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의 리스크를 좀 없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자, 39만 원에 2박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사은품까지 드리게 되면 한 박스에 15만 원 정도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45만 원어치 정도 여러분들한테 3박스 드리는 건데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긴 한데 요즘 기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술 한 잔 드실 값 그냥 모아가지고 산양산삼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혈당 케어, 장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100% 발효 특허 제품이고요. 당장 케어 한 박스를 같이 특별 증정을 해드립니다. 11월 30일까지. 늘 피곤함을 느끼는 분이나 손발이 차가운 분, 넘치는 활력과 기력이 필요한 분, 사랑하는 부모님, 지친 남편과 아내, 애인, 뭐 자식들 모든 사람들에게 정 안 되면 저에게라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리산 천년의 기운이 여러분들 몸속으로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코너 저희들이 또 기다리던 바로 그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표정은 예전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네요. 자, 어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정치인들 혹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도대체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느냐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보니까 더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소사이어티 게임 네. 이런 곳에 이준석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었더라고요. 예, 예.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네. 와 그때 진짜 얼굴도 앳되고 되게 좋아 보였는데 네.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나가게 됐어요? 예능은 섭외되니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섭외됐는데 네. 본인의 역할이 거기서 무엇이었을까요? 잘 안 가르쳐줘요.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아, 왜 당신을 섭외했는지? 네, 그리고 원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컨테스트나 서바이벌 게임 같은 경우에는 두뇌 서바이버 이런 거. 진짜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아, 섭외할 때 정확히 뭘 하는지도 잘 안 알려주고 매일매일 미션이 새롭게 주어지니까 진짜 뭣도 모르고 갑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깜짝 놀란 게 두 가지 얘기하고 싶었는데 더 지니어스라는 게임이 사실은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네, 네. 그때 딱 나온 걸 보고 내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1회. 게다가 1회 나와서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뭔가 좀 꾸며서 살아남는 거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순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내 생각에는. 그때 홍진호 씨인가요? 이렇게 게임 잘하시는 그분하고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들이 서로 밀어주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해보자 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점수를 뭐 6점 둘이 낼 수 있는 거를 6점 가지고 하면 좀 불안하니까 9점까지 내보자 하면서 내가 그냥 혼자 희생할게 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냥 혼자 희생을 먼저 해버리더라고요. 네, 네. 그 희생했더니 저 사람이 조금 배신해가지고 결국 떨어졌는데 사실은 그런 데 나가서 나도 끝까지 살아남고 싶은데 내가 먼저 희생할게.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희생적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할 때니까 플레이어가 성향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이제 지니어스류 나가 보면 뭐가 있냐면요. 그 일반인과 연예인 간의 약간 격차가 차이가 심해요. 있구나. 예,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홍진호 씨도 어리버리했어. 프로게이머 출신이지만은 사실 그때 그걸로 인해서 방송 유명해진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반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즌 1도 그렇고 시즌 2도 그렇고 시즌 3도 보면요. 가면은 연예인들이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거기 포섭돼 버려요. 예, 그걸 제일 잘했던 게 이제 이상민 형님하고. 그분은 뭐 그냥 키워주느라고 정신이 없고. 아니 방송에서 맨날 보는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나랑 게임 한다 그러면서 야 형만 믿고 가자 이러면 포섭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니어스라는 그 방송에 나온 부분의 뒤에 보면은 나중에 그 제작진이 야 사적으로 술 먹고 다니고 이러지 마라 이런 것부터 해서 제약을 많이 걸었어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다 그냥 현생을 사니까 자기 직업 하다가 한번 촬영하러 오는 건데 연예인들은 이제 일반인 한번 포섭하면은 같이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게임에서 게임 외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뭐 그러니까 그때 시즌 1 때고 시즌 이제
3까지 그랜드 파이널이라고 그랜드 또 할 파이널에서 때 했었잖아요. 그땐 달랐던 게 제가 또 이제 연예인의 위치로 가는 거예요.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 PD님이 정종현 PD님하고 네, 이번에도 네, 넷플릭스에서 뭐 데빌스 데빌스 플래닝을 하고 플랜, 네.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제작진도 예측 못한 부분이 그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인맥질. 아. 근데 이제 퀴즈를 거듭해가면서 더 첨예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 많이 했고 그래서 갈수록 재밌어졌던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침묵질 때문에 희생당하기도 했지만 또 그런 게 재밌었긴 그러니까 이게 침묵질이 나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네. 방송의 맥락이 사라져요. 그렇죠. 우리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누구랑 저러는지. 누가 연대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방송 중에 나온 무슨 말과 행동으로 연대를 해야 되는데 어제 술 먹었기 때문에 서로 짜고 나오면은 이게 맥락이 사라져요 방송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좀 그래서 제가 이 구역의 미친놈 전략 할 때도 네. 사람들 좀 멋지게 속이기도 했는데 참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네. 근데 거기에 특히 보니까 변호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임윤선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이런 사람 나왔는데 결국은 살아남은 건 이준석이었다. 이제 요거고 또 하나 그래서 저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아 이준석 정치인 이준석 이렇게 컸구나 이런 생각 제가 그 당시 한번 했고 또 하나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게 정치라는 거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사실 꺼내는 건데 소사이어티 게임이라고 하는 이제 그 게임이 있었어요. 원투가 있는데 거기 나오셨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거기서도 사실은 이분하고 그 김광현 씨인가요? 저기 그 민주당의 광진이요, 광진, 김광진, 네. 김광진 나온 두 분이 나온 거예요. 네. 두 분이 양쪽 마을에 록동 마을과 마동 마을의 네. 이제 일원으로서 사실은 그 안에서 정치질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했던 게임이거든요. 소사이어티 게임은 왜냐하면 두뇌 게임 중에서 지니어스는 머리를 좀 더 쓰는 거고 이건 정치를 더 잘하는 건데. 몸도 써요 소사이어티 게임. 맞아, 심지어 몸도 써. 네. 근데 문제는 그 너무 맥없이 탈락이 되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소사이어티 게임에서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을 되게 잘할 것 같았고 거기 멤버들은 막 대학생도 나오고 일반인들이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힘없이 싹 나가버려요? 왜 남들한테 투표를 쫓겨나고 막 그래요? 소사이어티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건 뭐 동민이 형이 완전히 이제 장동민이 지니어스를 통해 가지고 이 분야는 탑이다라는 게 네, 이제 시즌 3에서 우승했던 인증된 상태에서 동민이 형이 가는 쪽이 유리하죠. 그리고 동민이 형은 그 동민영 쪽이었잖아. 네, 그러니까 개그맨 중에서 제가 본 개그맨 중에서 이 두뇌로는 독보적입니다. 아, 그렇게 똑똑해요. 네, 독보적이고 리더십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녹동이었나 초록색이 있었는데 네, 녹동이었어요. 그게. 그 안에서는 제가 리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동민이 형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항상 오히려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포지션 잡는 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왔던 동생들이랑 잘 지내고 있고 뭐 회길이 잘 지내고 있고 한데 요즘도 반추해 보면은 동민이 형의 존재는 엄청나다. 동민이 형이랑 같이 그런 거 나가면 안 된다. 내가 보기에는 장동민 씨나 홍진호 이런 사람하고 나가면 안 돼. 아니요, 진호 형보다 동민이 형이 한 10배 잘합니다. 아, 그래요? 진호 형은 프로게임 하다 보니까 순발력이 뛰어나고 이런 거 있는데 동민이 형은 판을 짜요. 홍진호 씨는 그냥 나는 패하지만 않는 전략, 나는 무조건 살아나는 전략 이래서 네. 적극적으로 안 하는데 네. 장동민 씨는 남을 죽이거나 말거나 내가 올라가는 전략, 1등하는 전략 이거 시작이 그러니까 동민이 형은 딱 어떤 스타일이면 딱 이렇게 가면은 그때도 이제 지니어스에도 오현민이라고 카이스트 나오시고 있는 거 현민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팔 비슷하게 만들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현민이를 이용해가지고 사실 카르텔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동민이 형은. 예. 근데 그러니까 동민이 형이 정치하면 윤핵관 같은 거 잘 만들 거예요. 잘할 것 같아. 윤핵관 같은 거 잘 만들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길게 앞집에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맥락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뭔가 이해 못하는 행동들이 많이 벌어진다. 네. 자기네들끼리 연대하고 내부적으로 뭔가 있는데 그 행동을 하게 될 원인을 따져보면 알겠지만 네. 그 원인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겉에서 보기에는 사실 좀 이해 못하는 게 많다 이랬잖아요. 네. 저는 그게 요즘의 정치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나타나면서부터 국민의힘이 뭔가 막 되게 복잡해지게 좀 변했는데 솔직히 그 내부를 딱 깔아보면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준석 도움이 되니까 이준석 데리고 오고 싶어. 근데 명분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또 이준석한테 근데 이준석을 그만큼만 이용하고 싶지 이준석에게 뭔가 더 해주고 싶지는 않아. 난 솔직히 거기서 미안하지만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냥 곁다리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핵심은 이제 이준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준석과 연결되어 있는 유승민을 조금 떨어뜨려 놓고
난 이준석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이 선거를 또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조용히 물러나게끔 하는 게 우리들의 전략이야. 그리고 영남권은 이렇게 비워놓은 상태에서 뭐 용산이나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 거기다 쏙 넣어주기를, 이 판은 또 이제 이뇨한 씨가 짜주기를, 뭐 이렇게 원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그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전략이 밑에서부터 다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하는 행동 중에서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지니어스라는 방송을 만들면 제일 황당한 게 게임 안에서 상식적으로 시청자들도 보고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전날 술 먹고 와가지고 카메라 앞에 서면은 서로 둘이 술 먹고 와서 서면은 맥락이 없는 내용들이 튀어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보기에 자기네는 그러니까 자기들이야 미리 네. 짜고 나오는데 네, 근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정들도 있고 네. 결국에는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땐 개연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어제 당장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 때려치고 2주 만에 지금 다시 네, 인재영입 위원장이라는 인재영입으로. 역할로 이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맥락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안에서 뭐 술 먹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2주 전에 책임지겠다 해놓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모양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오히려 승진한 것 같아. 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계속 국민들이 봤을 때 맥락 없는 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유는 하나죠. 지니어스 때 똑같고 지금 똑같은 게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얘기한 거니까. 아. 예, 술 먹고 밥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상의한 거겠죠. 우리도 거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이런 거예요. 수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 맥락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조국 장관을 수사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국민들은 소환될 때랑 안에서 들어갈 수사는 밀실이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다음 나중에 공소장 나올 때 정도만 뭔가 알게 되는 건데 정치는 끝없는 이 명분을 축적하고 과정을 보는 과정이 그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띡띡 이렇게 수사하면서 기소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소환하고 이 두 가지 절차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이런 정치 실종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저는 좀 시원하게 머리 좀 정말 잘 돌아가는 사람으로서 남들 생각 못하는 다 이렇게 허를 찔러가지고 좀 정리하고 이합 집산시키고 좀 멋있는 정치하는 모습 좀 이런 거 좀 보고 싶거든요. 그게 안 되나요? 그런데요, 이게 그래요? 정치를 해보면요, 매크로한 아주 큰 범위를 보는 정치랑 마이크로하게 그렇지, 이렇게 마이크로, 하는 예. 범위가 있는데 그 매크로한 범위에서 보면은 망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크로하게 보면요, 네. 이미 작년 한 말부터 뭐 그때 갤럽 지지율로 대통령이 한 24%가 찍었던 적 있거든요. 8월 달에. 그렇죠. 네, 그렇게 찍고 그다음에 뭐 뉴노말이 형성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뉴노말.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 지지율이 45 이하면은 총선 어렵다는 인식이 보편적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한 35대면은 잘 나왔다고 착각하는 그런 뉴노말에 들어갔어요. 맞아요. 사실은 35만 대도 너무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모 대통령실 인사는 40 나왔다고 대통령실 기자들한테 밥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샴페인 터뜨리고. 이게 제정신인가 싶은 상황인데 원래 한 45는 제가 수도권에서 그래도 개인기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기준치고요. 한 50은 돼야지 여당이 그 분위기로 이긴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뉴노멀에 적응해가지고 35 갖고 행복해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겠죠. 이미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 가지고 네. 35대 65 정도의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가 어제 그 김포에 대해 가지고 여론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어제 채널 A에 가서 얘기할 때 뭐 노은지 기자랑 하는 프로에서 네. 아마 김포 이전에 관련해서 여론이 아마 더블 스코어가 나올 겁니다. 네, 더블 스코어 부정적인 의견이 더블일 거다. 네네.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모든 여론을 조사하면 35대 65예요. 진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 또는 여당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가지고 60%는 그냥 반대하고 시작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바뀐다라는 거는 잘못을 시인하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세우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니고는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뭐 정책에서 뭘 내놓는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권성동 의원이 뭐 주식 공매도 건드려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또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거 다 해봤던 거거든요. 네. 주식 공매도라는 게 만약 좋은 그 제도 개선이라는 게 좋은 카드라 생각한다면요, 그걸 던지는 사람이 누가 제일 메신저가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네. 이번에 김포 이런 거 뭐 편입 이런 것도요. 그렇게 좋은 카드라고 생각했으면은 저는 그다지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좋은 카드라고 생각했으면 그걸 발표하기 제일 좋은 메신저가 김기현이냐. 이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기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사실은 그런 공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그냥 서둘러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 사람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김기현 대표가 그럼 네. 부동산에 관련해 가지고 뭐 긍정적인 이미지 아니죠. 울산 땅 문제 매우 있죠. 부정적인 이미지죠. 김기현 네. 대표가 그러면 평소에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냐? 아니죠.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왜 이 왜 그분이 한 거예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교통에 관심이 있어? 아니죠. 최적화된 인물이 아닌데 그냥 자기들 혼자 자기들끼리 이제 뭐 밥 먹었는지 술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신이 하시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럼 누가 해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건? 그럼 저는 예를 빌드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아예 분위기도 만들고. 정 안 되면은요. 이거는 오히려 메신저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 생각 잠깐 하긴 했는데. 네, 그게 잘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김기현 대표 갔다는 거는 네. 자기들끼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잘 생각해 보세요. 김기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판사 출신이라 가지고 네네. 주호영, 김기현 이런 유형이 제가 봤을 땐 뭐 대표하기 전에는 제가 좋게 평가했지만은 인품이 훌륭해요 보통. 네, 그리고 좀 소심하게 적이 되고.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평소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대통령실과 상의 안 하고 발표했을 거라 보지 않습니다. 아, 그쵸. 이거 거의 오다맨 아니에요? 근데 말했는데 첫 번째 대통령실 반응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도 자신이 없으니까 당신이 가가지고 분위기가 어떤지 전이대로 그냥 보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효과가 또 반감되는 거죠. 저는 이거는 결국은 자신감 결여 상태다. 결국은 다 필요 없네. 사람만 바꾸면 되네, 한 명만. 저는 그게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 하는데. 힘들다. 예. 네. 자, 봅시다.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대사면,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당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싫다고 그렇게 손사래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했어요. 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많이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머리가 맥락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누가 머리가 나빠요? 그러니까 이 윤여환이? 기획한 게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뭐 수행 조직은 혁신인 것 같지만은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나쁜 게 오늘 하루 종일 계속 하는 얘기가 제가 뭐냐면 맥락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잖아요. 지난번에 MBN 나가가지고 김민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준석을 제명해야 지지율이 3~4% 오른다 했던 거. 네, 그때 사실 그랬죠. 김민수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제가 봤을 잘 때는. 몰라,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저는 그렇게 뭐 높게 평가하지도 않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간 대변인으로 가가지고 말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 대변인 이것과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의 개념적 합치가 안 되잖아요. 예, 한쪽에서는 이준석을 제명해야지 3~4% 오른다도 있고 여긴 뭐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대통합 네. 비슷하게 해야지만이 지지율 오른다 보고 있고 이게 왜 리스크냐면요. 2020년에 미래통합당의 선거를 보면요. 그때 네. 이부망천부터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 사람들 그거 제때 제지 못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10석씩 그냥 훅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이분이 대단한 분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생계형 아닙니까? 가가지고 아침 방송에 나가가지고 10만 원 받자고 그거를 그런 얘기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당이 실시간으로 제어를 못하면은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예,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아니 뭐 종편 방송 1세대가 전데 그 아침에 웬만한 아침 방송 나오고 싶지 않아요. 사실 아침 힘들죠. 예, 근데 아침 방송이나 뭐 이런 나가가지고 하는 분들은 그냥 그거라도 그냥 10만 원 받고 그냥 그 얼굴 알리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잠깐 김인수 대변인은 오후였나? 좋아요. 자, 그건 오후였나? 제가 정확히 네, 확인은 안 되지만은 네, 어쨌든 그런 거 나가는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대변인이 지금 조심해야 되는데 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그러면 어쨌든 사면도 당한 김에 이제 당하고 협력합니까? 지난번 양두구 반성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니들 홍준표 대표가 여기 대해 가지고 뭐라고 그때 처음에 글 썼냐면 니 총잘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니들끼리 총선 잘해봐라. 근데, 홍준표 대표 니 총잘. 네 총장 똑같이 네 나도 총장. 그렇게 말하고 싶다. 아니 왜냐면 지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억지 봉합으로 선거가 된 적이 없었어요. 네. 억지 봉합으로 선거가 잘 된 적이 전혀 없어요. 본인에게는 지금 뭐 감동도 못 주고 황당무계하고 어이없고 오히려 기분 나쁘고 이런 상황이군요. 그럴 뿐더러 얘네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을 수 있나? 아니, 선거를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한 대선 때 생각해보세요. 대선 때도 보면 얼마나 맥락이 없었냐면요. 그때 그래도 이겼잖아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왜 0.7% 차이가 났냐에 대해 가지고 생각했지만은 네. 모든 저희가 한 7, 8개 여론조사 수치는 거의 뭐 한 5에서 7% 정도 차이를 저희 예측하고 있었어요. 이긴다고 그랬었죠 그때. 근데 막판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철수 단일화인데 이게 또 맥락이 없었던 게 뭐냐면은 처음에 단일화 한다고 했는데 안철수가 싫다고 해서 내팽개치고 그때 전라도 가가지고 자기 인생에 가장 잘못한 거는 바른정당과의 뭐 이 통합이었다 그러면서 뭐 그때 손가락 자른다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니만 또 며칠 뒤에 갑자기 훅 그냥 안철수가 토론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단일화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호남 지역에서 엄청나게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 사람은 진짜. 이게 선거에 도움되는 건 맞냐.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 한 22%까지 25%까지 호남 지지율 잡히던 게 훅 가가지고 한 15 정도가 맥스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묻지마 어거지 맥락 없는 이런 통합 이런 게 유권자들이 민도가 높다고요. 이걸 보면서 이게 뭐냐고요 지금. 그리고 그때 통합한답시고 왔던 분은 사실 지금의 행보를 보면은 예. 좀 안타까워요. 이분은 가장 왼쪽 차선에서 가장 오른쪽 차선까지 한 5년 만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가 지금은 이제 결국 나이 60 넘어가지고 깨달음 얻은 게 이 당에 와가지고 지내보니까 내가 뭐 중도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전당대회 한번 겪어보니까 아 여기서는 확실한 유승민 이준석을 까는 제일 좋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 어르신들 표 받으려면 유승민 이준석으로선 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강서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이분이 깨달음 얻어가지고 지른 게 뭐냐면은 당의 혁신의 첫 번째 과제는 이준석 제명이다. 그래서 4만 명 서명운동 받고. 근데 그 4만 명 서명했다는 것도 제 주변에 누가 서명하는 거 장난으로 한 거 캡처해서 보내준 분들 있는데 뭐 막 크리스티나도 호날두 막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네. 그리고 막 뭐 안철수 이름으로 서명한 분도 있고. 아 그래요? 근데 그걸 얼마나 중복 제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못할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지금 뭐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는 사람들 제가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번 그런 거 서명 운동? 안철수 내쫓는? 근데 가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런 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톰과 제리 같이 지내는 게 제일 좋지. 그 톰이 정색하고 이러면 톰과 제리 안 되거든요. 본인의 제리죠. 지금 안철수 의원은 톰인 거죠 말하자면.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톰은 원래 후라이팬으로 머리 맞아도 그 다음에는 해롱해롱하면 나타나고 이런 게 톰인데 지금 그렇죠. 혼자 정색해가지고 갑자기 난리 치는 이게 건데. 막 다큐로 상황이 진지하게 돌아가니까 오히려 대응하기 좀 어려운 그러다 부분도 또 후라이팬 맞아요. 또 이제 보면은. 자, 안철수 의원 자신이 주도한 이 전 대표 제명 징계 서명 운동에 총 4만 명이 참석했다면서 당의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의원이 한 말이 이거예요. 이준석 제명을 위한 서명 운동 했는데 4만 1,348명이 참여했다. 네. 지금까지 받은 명단을 당에 제출하고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이랬어요. 자, 여기 국민의힘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5만 명 넘으면 대답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대요. 네. 국민의힘도 그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없어요?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속된 말로 허위로 된 이름도 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필터링 하시고 믿을 수 한번 보시죠. 없구나. 아니 뭐 해봐도 돼요. 해도 돼요? 한번 해보시라죠 이거. 당에서는 뭐 이런 안철수 의원의 행동을 그냥 무시할 전략으로 간다면 이거 좀 그것도 웃기네요. 안철수 의원은 그래도 또 당에서 입지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좀 웃음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난 지방선거 때 갑자기 이제 제가 선거 지휘하면서 여기저기 돌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자기가 무슨 사실상의 수도권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주변에서 별로 반기지 않았거든요. 왜? 왜냐면 안철수 의원이 뭐 누굴 돕겠다는 건지 지금 수도권에 가서.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면 총선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글쎄요. 저는 뭐 지금 하는 말 보면 기억나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나한테 분당 안 주면 분당이다 뭐 이런 거. 분당하죠, 분당.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근데 그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를 되게 무서워하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노원 이쪽을 포기 안 할 거잖아요. 자기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는 건 둘째치고 지금 그러니까, 김은혜 수석하고 또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본인이 어쨌든 계속 그 진영을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옛날에 노원병 한 번 됐느니 뭐 이런 얘기 2번 됐느니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때는 진보의 안철수로 됐잖아요. 그쵸. 예? 그때는 진보의 안철수에다가 나중에 국민의당 해가지고 전라도의 상위 안철수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원에 도전했던 그걸 가지고 나는 노원병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니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상식을 너무 벗어난. 평면적이다, 일차원적이네 보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는 진보의 안철수에 전라도 상위 안철수였으니까 자기가 전라도 가서 됐겠죠. 지금 가보세요. 그건 어떤지 자기가.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하여튼 좀 모양새는 좀 빠져있다. 좀 사실은 보기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합니다. 네. 자, 요 얘기 해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네. 사실 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안 게 좀 오래됐는데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또 좀 많이 결이 달라져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금 멀게 하는 능력이 좋다. 이 얘기를.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서 당과 함께할 긍정적 신호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 쪽에서는 입장이 특별히 나온 게 없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걸 이중 플레이라고 또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유승민 의원을 제가 오래 알아왔지만은 네. 유승민 의원이 누구랑 만났을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만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인요한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혁신위원장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2시간 동안 얘기했으면 거의 강의를 했을 겁니다. 그죠. 유승민 의원 성격상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했을 겁니다. 그럼 그 2시간 동안 그걸 들어놓고 지금 밖에 나와서 한다는 딴 말이 얘기하는 거야? 코리안 젠틀맨이다. 유승민 의원 젠틀맨인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태극기 정도, 부대 정도만 유승민 의원 하면 머리에 뿔 달리고 맨날 무슨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알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유승민 의원이 무슨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런데 혼자 무슨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2시간 만나고 나서 젠틀맨이다, 애국자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혁신위원장에게 전달했던 유승민 의원의 재언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것도 밖에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 뻔하잖아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밖에 말할 수 없으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그냥 입으로 덮고 가는 건데 이러니까 더더욱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숙제하듯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인은 인요한을 안 만나는 거야? 인요한 위원장은? 아니 인요한 위원장이 진짜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거는 같이 일해보려면은 대충 뭐랄까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전 인요한 위원장 몰라요. 사적으로 본 적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이 공개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신뢰를 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바뀌라는 여론이 많다. 네, 계속 직언을 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한다는 말이 나는 뭐 고칠 수 있는 것만 고치니까 나는 뭐 아랫목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서 뭐 예의가 바르다 뭐 이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혁신위원장은 지금 혁신안 내놓고 그것도 세게 내놓고 안 되면 들어놓고 직을 던진다 이러고 있어야 돼도 보통 부족한 상황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이분이 의사니까 계속 뭐 어디다가 쓴 약을 제조해서 당에 먹이겠다 이러는데 이게 오진이잖아요. 왜 당에다 약을 먹여요? 지금 문제가 당이 아닌데.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전형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라고요. 당에다 약을 갖다 먹여야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나는 엄청난 천재 성군 대통령인데 그런데 내부 총재한 당대표 때문에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자식 잘라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은 나는 진짜 엄청난 성군인데 그럼 내가 하는 데를 무조건 따라줄 수 있는 당대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당에다 들어가서 몽둥이 찜질해가지고 1, 2, 3, 4번 후보 제끼고 5등짜리를 이제 당대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컨셉이 뭐냐면 사실은 내가 반인반신이고 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진린데. 내가 질리니까 이렇게 나에게 의문을 갖지 마라 이런 건데 그거 그대로 가이드라인 그대로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누가 희망을 갖겠냐. 그냥 지금은 연예인 효과 비슷한 거로 그냥 관심 갖는 거지. 제가 2주 전인가요? 인요한 위원장 처음 됐을 때 저도 당의 혁신위원장 해봤지만은 대부분의 혁신위는 활동 종료를 언제로 보느냐. 저는 특권 내려놓기 얘기하는 순간 활동 종료라고 봅니다. 예, 이게 보면 국민들 중에서 보면은 뭐 옛날에 인터넷에 무슨 뭐 글 떠드는 거 뭐 180가지 특권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뭐 하잖아요. 대부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뭐 기차를 공짜로 타느니 뭐 이런 거 무슨 뭐 없어요. 그런 거. 근데 그러니까 허위 정보를 들고 이제 혁신위가 나서는 순간부터 이제
여기는 활동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존재하지도 않는 특권이라는 허상을 내세워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끝이다. 국회의원들 욕먹으니까 국회의원 때리기로 이제 혁신을 가져가겠다는 건데 지금 혁신의 대상은 대통령이라니까요.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 이런 거. 이거 네. 제가 아는 범위에 제가 정치 시작한 한 12년 됐는데 이제 한 4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똑같은 게 뭐냐면 이게 헌법 44조에 의한 그렇죠. 헌법을 바꿔야죠. 불체포 특권이니까 개헌 사항이에요. 네.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개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혁신위원장이 당을 혁신하라고 보내놨더니 왜 쓸데없이 헌법을 고치겠다는 얘기를 하냐. 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 그러고 불체포 특권을 뭐 없애겠다 그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본인의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이거 아닌데? 나오는 순간부터 그 기자들도 그냥 예 하고 그냥 이제 기사 안 나기 시작할 거예요. 가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뭐냐면 일반인이 많은 혁신위가 되면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엉터리가 돼버리는군요. 일반인이 많은 혁신위가 되면은 네. 보통 거기서 이제 옛날에 그냥 뉴스를 보면서 정치를 접하던 사람의 관점에서 국회의원 놈들이 특권이 많다는데 뭐 이런 거. 잘 모르면서. 예, 이거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정작 뭐 그러면은 딱히 뭐 없어. 뭐 이런 식이거든요. 예. 좋아요. 그러면 그냥 솔직히 톡 까놓고 대통령하고는 관계 개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요? 네. 그건 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뺑소니 당했기 때문에 절대 사과하고 하고 뭐 하지 않으면 아니 뺑소니 당한 사람 입장에서 뺑소니 당한 사람이 관계 개선할 수 있냐는 건 그건 애초에 질문 자체가 핀트 약간 그럼 어긋나는 거죠. 대통령은 왜 그렇게 이준석 대표를 힘들게 했어요? 내지는 뭐 좀. 그러니까 세계관이 그건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대선 때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 저라고 제가 무슨 뭐 바보도 아니고 대통령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가가지고 당신하고 죽자 살자 해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면 나 안 됩니다. 그만둔다 이런 거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 적확하게 그걸 짚어내가지고 당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를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는 계속 이제 막 내가 천재다 이러면서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검증이 안 됐을 수 있죠. 뭐냐면 내가 천재여서 된 것 같은데 아니면 이준석이가 오히려 표 깎아본 것 같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이준석이가 건방지게 나한테 조언을 해? 그런데 이렇게 그럼 생각할 수 있지. 이준석이를 쫓아내고 나가지고 1년 반 동안 해보니까 자기가 당 지지율이랑 대통령 지지율 한 15% 20% 떨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실험이 끝난 거거든요. 예.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선 때 아웅다웅 하면서 자기가 내가 이준석이 때문에 받을 표 못 받았어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준석이 쫓아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몽둥이 찜질해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김기현 만들었는데 왜 1년 가까이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에 내 지지율이 안 오르지? 오히려 이준석만 키운 꼴이 됐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찰해야 되는데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는 그래 김기현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뺀다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거로 적당히 이제 마사지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분위기 봐가지고 그래 한동훈이를 넣어볼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이준석이가 너무 바른 말을 하고 자기를 너무 콕콕콕콕 찌르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솔직히 받아들이기 싫고 얘랑 같이 가기 싫고 이거 인정하기 싫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그리고 이게 보수에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친박하고 불공대천이 됐기 때문에 친박과 불구대천이 본인의 이 검사로서의 스타 검사였을 커리어가 옛날에 국정원 댓글 수사하면서 시작돼서 박근혜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였고 그 불편한 관계 때문에 또 박영수 특검팀에 픽업돼가지고 대통령 구속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언론에 본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환됐다랑 공소장밖에 못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던 친박 측 인사들이랑 인사들 많아요. 엄청 많죠. 그럼 뒤집어 말하면은 그 수사받은 사람들도 알지만은 윤석열 검사 당신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알죠. 그러면 어떻게 친박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악수도 하고 박정희 추도식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군인들 수사하다가 이재수 장군 같은 분은 돌아가셨고 스스로 너무 모욕적이라 가지고 그분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로 모욕적인 수사라고 느껴가지고 돌아가셨고 변창훈 검사 같은 분도 돌아가셨고 돌아가셨죠.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서 대통령이 보수의 대통령이 됐는데 쓰는 인재풀이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딱 보면은 김한길 위원장 그 제가 가장 이질적이고 이번에 저는 보수 원로들이 한 번에 싹 돌아서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국민대통합위원회 지금까지는 김한길 이름이 왔다 갔다 해도 정확히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 둥실둥실 떠다니는 얘기였는데
지지율, 그러니까 강서 보궐선거 지고 뭔가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이 갑자기 대통합위원회 한다고 하면서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김한길 위원장이 뭐 하자고 하는 거 못 해가지고 너무 아쉽다, 미안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전 도대체 김한길 위원장이 뭘 하자고 했는지 몰라요. 한 것도 모르지만 뭘 하고자 하는지도 뭘 모릅니다. 하자고 했는데 대통령이 안 해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제안했던 게 뭔지도 전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발 그런 건 둘이 카톡으로 얘기해라. 자기들끼리 아는 얘기를 왜 카톡으로 얘기하지? 왜 그걸 밖에다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정신없게.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쑥쑥쑥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건 텔레그램을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당신들끼리 하시면 되는 거지. 가서 김한길 위원장 뭐 당신이 해달라는 거 못해서 미안해요. 이거는 내용은 뭔지 평가할 수 없게 만들었지만은 그렇지. 김한길 위원장을 중심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 모든 일의 문제는 뭐냐면 맥락이 없다. 맥락이 없다.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김종인 위원장 왜 만나셨습니까? 원래 어르신들은 주기적으로 인사드려야 됩니다. 어르신 예우 차원이라. 네. 자, 김포 서울 편입 발언 이후에 네. 갑자기 막 여러 각도로 뭐 도시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네. 오로지 표 때문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것과 맥락이 다르게 천공 얘기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왜 맨날 천공이 나옵니까? 국민의힘은 천공하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천공이 이제 솔직히? 이분이 만 몇천 개 영상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뭐 조국 장관이 이것저것 다 얘기해가지고 검색만 하면 나오는 것처럼 천공도 약간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이 그냥 별로 만들기도 어렵지 않은데 요즘 뭐 클로바노트 이런 것처럼 AI로 이제 자막 만들어주고 그 말만 나면 딱딱딱 워딩 되죠. 쳐주는 게 네, 많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천공 이분이 그 AI에 자꾸 넣으니까 학습이 됐어요. 이분 영상을.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영상을 처음에 한 시범적으로 몇 천 개 정도를 그 넣어가지고 워딩을 데이터베이스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네. 그 만든 분 얘기가 웬만한 거 검색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직접 안 해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AI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라 지금까지 만 몇천 개 영상이 천공이라는 분이 했어요. 그걸 정리해 보니까 그걸 유튜브에서 싹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네. 그걸 AI에 넣어서 이제 텍스트화 해보니까 예를 들어 뭐 경기도 이렇게 치면은 쭉 나오는 거야 이분이 했던 발언이. 그러니까 옛날 조만대장경 이렇게 하면서 조국 장관의 말들을 분석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조만대장경, 네. 근데 뒤집어 말하면 지금 천공이란 분이 했던 말이 다 분석됐는데 이거를 이분은 그냥 이분이 대학원생인데 심심해가지고 해본 건데 이걸 만약에 상대 정당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만들면 야, 재밌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총선 때. 뭔 말 하면 다 걸리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약간 이번에 경기도 통합 같은 경우에는 좀 웃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는 왜냐면 1년 전에 했던 발언이 있길래 그래도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10월 25일 날 또 했어요. 네. 10월 25일 날 또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비락이라고 자꾸 그러는 게 네. 대통령이 무슨 말만 하면 바로 직전에 천공이 그런 말을 꼭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그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국민의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데 천공이라는 분의 영상을 보면요. 이분이 또 생각보다 상식적인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딱 어떤 느낌이라 보면 되냐면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면 이분을 좀 머리 좀 깎으시고 양복 입혀가지고 그 아침 방송 멀쩡하게. 아침 방송 내보내면은 굉장히 잘하실 분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무슨 적어도 뜻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침 방송에 보면 나가가지고 원래 저희도 아침 방송 해보면은 네, 그날 뭐 분위기도 아직 안 잡히고 그러니까 신문 보고 그냥 하나만 하는 얘기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옛날에 초창기 때. 예, 네, 많이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만큼은 해요. 예. 누군지 이름은 고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말은 긴데 하나만 하는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 저도 누군지 알겠습니다. 예.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이거 하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대통령이 달라졌다. 우리 대통령 달라졌어요. 초심 찾기 나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솔직히 대통령 달라진 거 맞습니까? 제가 맨날 비유하잖아요. 그 안철수는 정치하면서 13년 동안, 12년 동안 매년 하나씩 나온다. 안철수가 달라졌다. 안철수 달라졌다. 네, 달라져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13번 달라진 거군요, 그분은. 그럼 대통령은? 이 속도로 가가지고는 21세기 내로 충분히 달라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 21세기 내로. 이 속도로 가면 안 돼요. 이제 뭐 그냥 안철수 대표가 정치하면 12년 동안 네. 매년 달라졌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하고 났으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솔직히 말하니까 대통령이 좀 껄끄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달라졌다라는 것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 1년 반 대통령 하고 나서야 드디어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야당과 협치를 그래도 하긴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 그게 어디예요? 그전에는 피해자는 절대 안 만난다 이러더니. 그러니까 이거를 1년 반 지나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레임덕 오는 기간까지 3년까지. 생각하면 3, 4년 정도가 임기인데 아니 그러면 이걸 임기 절반 지날 때까지 이제 알았다. 모르다가 이제 이걸 알았다고 하는 거는 예,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탄핵 얘기를 스스로 꺼냈어요. 물론 뭐 맥락을 정확히 살펴보면 또 뭐 아니라고 또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속에 계속 그게 찜찜하게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뭐 예산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나온 게 스스로 나온 거 아닐까요? 탄핵? 나 저는 탄핵 당할 수 경향신문에 있어? 제가 이제 그 기고도 하면서 그래서 얘기했지만 대통령의 그 모든 행동의 맥락을 관통하는 게 두려움인 것 같다라고 그쵸. 썼거든요. 두려움, 불안함. 예. 근데 그 두려움이 너무 많은 맥락이 있는데 그걸 실제로 제가 기고하자마자 다음날 입에서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아, 본인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니, 제가 기고하고 난 다음에 탄핵이라는 말을 본인 입으로 꺼낼 줄 몰랐는 게 그게 또 이게 맥락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뭐냐면은 탄핵을 왜 한다는 거냐.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두툼하게 한다고 하니까 나를 탄핵하려고 한다 이렇게. 네, 바로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 저도 앞뒤가 뭐 생략된 거에서 다 봤는데 별로 오해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민들의 예산을 두툼하게 하려고 예산 재조정을 했더니만은 나를 탄핵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할 테면 해봐라 뭐 이런 네.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이에요. 할 테면 해봐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는 걸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건데 얼마나 지금 머릿속에 탄핵이라는 단어가 맴돌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면 이 얘기가 자기도 모르게 나왔을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 그대로 그냥 고지그대로 믿어주는 것도 있잖아요. 나는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럴 그러니까 수도 이게 있잖아요. 제가 돈키호테의 비유를 많이 했었는데 돈키호테는 이렇게 다 이렇게 말 타고 가가지고 맨날 걱정하는 게 로신한테 타고 가면서. 로신한테 타고 가면서 저 풍차가 거인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치. 가가지고 풍차는 돌격하잖아요. 네.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진짜 제가 얼마나 대통령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대통령을 비유한 것만 해도 지금 한 5가지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한마디만 하면 좀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게 복합체가 됐어요. 보면은 그 벌거숭이 임금님에다가 엄석대에다가 네. 이 돈키호테에다가 이 복합체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 사실 벌거숭이 인권님은 저도 처음에 막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짬뽕이 돼버린 느낌이 다 들긴 합니다. 뭐지 이게 내가 진짜 이거. 자, 요거 하겠습니다. 이준석, 유승민 신당 창당 저희가 네. 저희 미디어 토마토에서 네. 여론조사 했더니 네. 이거 그때 되게 네. 신박하게 나왔어요. 그 대통령 신당 얘기가 김한길 의원을 통해서 한번 쭉 나오던 찰나에 이 유이 신당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넣어보니 네. 훨씬 파괴력이 좋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 여론조사에서 중요했던 거는 윤석열 신당은 국민의힘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네. 유이 신당 혹은 이준석, 유승민 신당은 오히려 민주당의 한 10% 정도를 네. 뽑아가더라. 그리고 중도층을 다 흡수하더라. 이게 사실은 되게 파괴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네. 그 예전에 국민의힘이 대선 때 결국 0.7%차로 이겼지만은 네. 그 지금 한 30% 정도는 콘크리트층에 더해가지고 한 15% 정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포섭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어디 가 있느냐? 강서 보궐선거에 보였지만은 다 민주당에 넘어가서 찍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예전에 김태우 후보가 한 2% 차로 됐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번 17% 차면은 저는 사실 이번에 본선거였으면 한 22% 차이 났을 거라 봐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잘 맞췄잖아. 또 게다가 또 17%.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 선거는 투표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본투표, 그다음에 네.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투표랑 이번에 관내 사전투표는 있었는데 관외는 없어요. 관외가 뭐냐면은 강서구 사람, 주민등록 강서구로 돼 있는데 직장이 뭐 부산에 있어가지고 부산에 사는 사람 이 투표할 수 있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내 사전투표가 꽤 돼요. 그런데 주민등록 불일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에는 투표를 못했어요. 왜냐면 보궐이니까 투표소가 강서구에밖에 설치 안 돼가지고. 만약에 했으면 더 벌어졌을 수 있다요? 했으면 크게 벌어지는 게 지금 뭐 그 부정선거 하는 분들이 계속 지적하는 게 사실은 관외 사전투표거든요. 그렇죠. 관외 사전투표가 보통 우리가 6대3으로 깨집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관외 사전투표가 있었으면은 네. 표 격차가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22%까지 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래 2% 이기던 선거에서 22% 정도 이기는 선거로 지는 선거로 뒤집혔다고 한다면은 한 25% 표심이 뒤바뀐 거거든요. 네. 그러면요 국민의힘이 찍었던 한 13% 정도가 넘어갔다 보면 되는 거예요. 절반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중도나 뭐 이런 성격이 좀 옅은 사람들이 사실은 순수한 민주나 순수한 진보라기보다는 이쪽에서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 혹은 지금 상황을 좀 개탄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넘어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 네. 찍어야지 해서 잡히다가 네. 신당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쪽으로 샥. 또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모양새일 텐데 그러면 신당 만들어야 되겠네요. 글쎄요. 빨리 그거는-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만드는 게 제가 어제 어디 가서 얘기했는데 선택의 문제가 되어 가는 상황이 돼야죠, 나중에 가서. 근데 당위의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당위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런 거죠. 저는 대한민국에 가지고 대통령이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요. 바람의 빛깔이라는 님이 2027년부터 이준석 세상입니다. 크게 보십시오. 아니 그거 안 그래요. 제가 요즘 당황했던 게 이게 항상 이거 점쟁이가 말한 건가 봐요? 야, 맞아요. 근데 그 분위기 그래? 타면은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보면 역술인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때 가장 핫한 인물을 많이 분석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저한테 그거 링크 보내주시는 분 엄청 많아요. 지금부터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근데 역술인 그 하시는 분들이 재밌는데 역술인 분들이 의견이 갈려요. 어떻게 이제 보면은.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지금부터 신당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일단 국회 입성해야지. 김종인 박사도 그랬잖아요. 너는 입성부터 해라. 네, 저는 역술인들을 믿지 않지만은 이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제가 만약에 지금 국회의원이 되는 것 그 자체를 하나의 목표로 삼았을 때는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들이 몇 개 보여요. 예. 근데 사실 그거를 제가 아직까지 옵션 중에 하나지만 놔두고 다른 길들을 모색하는 이유는 그래 내가 정치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정치 한 12년 되고 띠가 한 바퀴 돌았는데 한번 정치에 있어서 큰 판을 벌여봐야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할 수가 바로 있어요. 그 타임이 이 타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왜 이준석, 유승민 신당에 이렇게 열렬한 박수 보내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때 했던 걸로는 지지도가 17%가 넘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가 중도 30대, 그리고 뭐 물론 보수에서도 10% 정도 나왔지만 합쳐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판을 지금 바꾸고 흔들어 볼 만한 때이지 아직도 내가 뭔가 할까 말까 눈치 보고 야 나 사면 당했으니까 다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지율이 요즘 보면 높게 나오는 데가 예, 30대랑 이런 데서 높게 나오는데 딱 제 나이 때보다 좀 어리거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몇 명 이제 의미가 저한테 있어요. 얘기하면서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자기들이 당하는 걸 그대로 당하는 것 같아서 공감이 된대요. 딱 이제 중간에 낀 나이대가 돼가지고 이제 뭐 회사 규모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뭐 이제 차장하고 있고 뭐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 네. 자기들이 관리자로 올라가는 거 뭐 빠르게 올라가면은 옆에서 하는 얘기가 뭐 너는 아직 시간이 있잖아 기다려 아무리 능력 있어도 똑같은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때로는 사내 정치질로 인해 가지고 괴롭히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자기들이 겪는 거를 정치권에서 그냥 드라마 보듯이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어쨌든 염원도 있고 판도 무르익었고 해야 될 타임이 됐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직장 내 아니면은 뭐 사회에서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세대 갈등의 트루먼 쇼 버전 정도로 이준석이 그냥 하고 있다. 그냥 생중계되고 있는 그런 그런 사내 정치질 같은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결론은 언제 내릴 거예요 그러면? 예? 결론은 언제 내려요? 저는 12월 달에 내린다고 이미 12월 얘기했고 달? 전 날짜도 정해놨어요. 근데 네. 12월 달에 내릴 결론 솔직히 지금 서 있죠 마음속에. 근데 요즘 장성철 소장이 저랑 워낙 네, 이제 둘이 뭐 한다고. 김준일 대표가 저랑 많이 이제 방송하고 이러니까 이 두 분이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 두 분한테 뭐 날짜도 얘기한 적 없고 다 한데 그 두 분이 가서 제 그걸 예측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믿더라고요. 근데 날짜를 알려드린 적은 없고요. 근데 저한테 의미가 있는 날짜 고르려고 합니다. 12월 달에 의미 있는 날짜 고르고 그 전초전으로 한 11월 달부터 좀 움직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말은 사실 다 들었습니다. 예. 30대 직장인들, 이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아이콘으로 트루먼 쇼를 지금 사실 본인이 하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말인 것 그러니까 같고요. 트루먼 쇼는 너무 쇼니까 네. 지금 제가 쇼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는 분도 네.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거 진짜 아니고, 상황이 그거 트루먼 쇼입니다 네, 지금. 상황 생중계되고 오해하지 있어요. 마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잘 들어보고요. 저희가 또 자주자주 모시고 제가 그래서 팬이잖아요. 네. 맨날 보잖아요. 아유, 나오는 거.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안보 상황 여러분들하고 한번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분하고 제가 고정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 시사계의 강철이빨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종대 의원님. 네. 저는 왜 의원님만 보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그래요? 요즘 제가 진보의 달마대사를 자처하고 있어요. 달마대사. 캐릭터를 좀 바꿨어요. 그래요? 귀요미 갖고 안 되겠어요. 그거 다 써먹어가지고 이제는 달마대사. 아니 잠깐만요. 귀요미요? 귀요미였어요. 원래? 매불쇼에서 원래 좀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건 됐고 이제는 진보의 달마대사. 좋네요.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 수행한. 면벽 수행한. 벽을 보고 수행한. 네. 9년. 달마도사. 달마대사.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또 달마대사로 새로 등장하신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응원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준석 대표하고 이 앞 코너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신당 창당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동참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응원해야죠. 동참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저는 어떤 보수의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최근 이준석 류의 그런 어떤 거 보면 참 정치인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특화된, 정치적인 거에 모두 특화되어 있는 사람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청년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발탁된다든가 하면은 청년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왜 우리 대표야? 하면서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자력으로 커 올라오는 게 이게 그렇죠. 정치인답다는 거죠. 그렇죠. 철철 피를 흘리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정치인다운 거지. 어디 줄 잘 서고 어디 바람에 그냥 훌쩍 올라타서 편승하고. 그게 무슨 정치인입니까? 그러니까 남이 키워주는 듯이 꼭두각시처럼 이런 거 정말 안 돼요. 그럼요.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정치는 의미에서. 상상의 산물이거든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들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들으셨죠? 네. 지금 아주 그냥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확신적으로 나왔어요. 자, 제가 오늘 요즘에 기대하는 몇몇 정치인들이 계십니다. 제가 또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해보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지난달 3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네. 대북 메시지가 없어졌더라고요. 맨날 입만 열면은 북한 욕하고 전 대통령 욕하고 막 그랬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됐죠? 그러더라고요. 네. 원래 모든 연설에서 이래 보면은 어떤 중요한 연설에서는 북한 얘기를 잘 안 해요. 유엔 총회나 이렇게 원래 안 해야 되는데 이분은 맨날 했잖아요. 했죠. 근데 이게 시정연설이면 야당에 대한 어떤 협조와 협치의 어떤 그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옛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은 쉬운 해고다, 국정교과서 파동이다 이럴 때 야당한테 해명을 하고 협조를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물론 없었고요. 그러니까 네. 그냥 주접 떨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리 뭔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톤은 얌전해진 건데 그건 뭐냐 하면은 허구한 날 야당을 좁혔잖아요. 네. 패다 보니까 지 손이 아픈 거야. 이제. 그래서 좀 쉬겠다는 거거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대통령인데. 자기 손이 아프다고 저러네 또. 아니, 그 무슨 오은영 박사의 금쪽 상담소가 뭔가 있다면서요. 네. 거기 보면은 막 그 문제적 행동을 하는 그 아이가 나와서 막 때를 쓰다가 지풀에 지가 꺾여가지고 저는 막 암전해진 경우도 있잖아요. 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금 대사에 그렇죠. 있잖아요.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세상에. 야, 그 대사를 거기다 치면 어떡해요. 얼마나 명대사인데. 내 주먹도 아파. 이러는 거지,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나오는 그런 행동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게 안 보여서 문제지. 그게 이대로 계속 가다가 낭떠러지길 보긴 봤잖아요. 그치. 계속 직진을 안 하고 어디 우회도로가 없나. 이걸 찾고 있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뭔가 바뀌려고는 한다. 아니, 그런데 바뀌는 게 그게 뭐냐 하면은 네. 전략적 전환이 아니고 네. 전술적 변화라는 거야. 전략 그러니까 전술은 뭐 어떻게 차이가 있는데? 아니, 전략적인 전환이라는 건 이제 협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을 교정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좀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이 좀 되는 거. 사람이 되는 거. 근데 이건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폭 두목이 날 부하들 두들겨 패다가 이제 야, 좀 쉬자. 그 이제 군대에서 유격 훈련하다 보면은 갑자기 조교가 그 마음씨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지가 힘들 때야. 그렇게 얼차려주고 괴롭히다가 지도 힘들 때 잠깐 쉬게 해주는 거. 나는 김정재 의원님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표현도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팍팍 하시는지. 야, 근데 진짜. 닮아대 사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대사. 이 대장금이 아니라 다모라고 하지원 그래요? 씨가 나왔을 때. 그때 그랬대요? 네, 그랬대요. 그래? 이서진 씨가 한 얘기라고 하지원 씨에게. 그래요? 난 왜 그러죠? 이영대님과 마모트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이걸 계기로 한번 담화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래도 대통령이 저는 파격적으로 뭔가 바뀌고 싶어하는 마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재명 대표 만나라고 협치하라고 그래도 원래 대통령 처음 되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데 절대 안 하고 피해자가 어쩌고 하던 이번엔요 인사하고 손 내밀고 말도 받아주고 서로 말하고 엄청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얼마 전에 여름에 그 윤 대통령 부친상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 와서 조문했잖아요. 네, 그때도 찬바람이 쌩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내 얼굴 좀 잡아줘, 내 얼굴 좀. 상가집에서는 안 그랬지. 상가집에서도 별로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고 그때 이렇게 쌩 했다니까요. 이렇게 내 얼굴처럼 쌩.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것보다 더 눈여겨봐야 될 변화는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서 그 손잡고 그렇죠. 자기가 감옥에 잡아쳐는 피의자한테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게 더 놀라운 변화예요. 변화로 따지자면 저는 양산 사저도 갔다 그러지만 이명박 씨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렇죠. 그렇긴 했는데 사실은 그 적폐 수사를 해가지고 가장 큰 성과를 올리고 박근혜를 내려오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한다는 난 그게 오히려 더 파격적인 전환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또 하나 파격은 본인 스스로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뭐냐면 탄핵할 테면 하라 그래. 서민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참 황당한 시츄에이션인데. 금방나게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근데 가볍게 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신경 쓰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탁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그냥 나가는 말이 아니라 내가 심리학 박사 수료잖아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제가 심리학적인 어떤 분석은 못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저런 게 바로 본인이 이제 앞으로 뭔가 큰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암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할 테면 해봐. 꼭 그 다음에 뭔가가 나오잖아. 왜 이 조폭들 간에도 보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탄핵하려면 해라. 이 말이 사실은 이제 겁이 나면서도 나는 내가 할 길도 하고 앞으로. 나면서도 그래도 나 물러설 수 없고 나는 이게 끝이야. 내가 어쨌든 버티겠어 하면서 큰 사고를 칠 때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이게 선제 공격의 언어지. 예를 들면은 마이크 타이슨이 복싱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면은 와서 쳐봐. 와서 쳐봐. 이러잖아. 무하마드 알리도 봐봐. 이러면 어떨 때는 열어주면서 나비같이 날아서 링 뒤에 기대서 쳐봐. 꼭 그래가지고 치러 들어가면 나는 그때 그 카운터 펀치 너 그때 피똥 싼다. 요 얘기가 뒤에 가로 속에 있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선제 공격의 언어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발언이면서. 탄핵, 그거 이제
공격 유도 발언이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짜 그 말 믿고 그래 하려면 해봐 그랬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러면 그때 쭉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러 권투 선수가 가드를 내려요. 이렇게 내려줘요. 일부러. 가드를 내려줘. 치라고 내려. 내려줘. 쳐보라고. 요 타이밍인 거야 지금. 근데 그렇게 요 되면 타이밍. 더 상대방이 엄청나게 자신감 있을 때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원래는? 아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자신감 없어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원래 퍼포먼스가 강한 사람들이 실전에는 약한데 이게 이제 강자 코스프레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흔히 뭐 격투기에는 흔히 나오는 거예요. 허세요, 허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문법인데 이건 선제공 공격 내지는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표시죠. 네. 대공세. 네. 총선 앞두고 뭐 이제 북풍몰이와 안보 지상주의, 그렇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국가, 통제국가로 이제 그 전락하는 이런 어떤 그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요. 또 서민 예산, 네. 야 자꾸 서민 예산 얘기하는데 네. 나 더 자를 수도 있어. 뭔가 좀 이렇게 스스로의 결단력을 과시하는 언어죠. 김종대님 멋집니다. 그래? 그건 제가 한 말이고요. 연우님은 김종대님 민주당으로 합류하십시오.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이랬는데. 민주당이 나한테 와야지. 알았어요. 내가 민주당, 달마대사한테 중국 당나라 황제가 오잖아, 절로. 달마는 왜 그 동쪽으로 황실로 가는 게 왜 아니고. 동쪽으로 가서 달마는 그러면? 그 서쪽으로 가면 그리스 로마가 있으니 포교가 안 되는 겨. 너무 문명이 강해. 중국은 저거 가면은 다 내 거야. 알겠어요. 내서 온 거지. 예, 또 너무 진지하게 받으실 필요 없어요. 자, 요에게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예. 군 당국이 지난주에 북한 소형 목선, 예. 이 목선이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었다. 예. 근데 이걸 탐지를 못했어요. 네. NLL 남하 이후에 목선을 식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추적을 했어요. 부대랑 장비. 그러면 동해 북방 한계선 월선을 탐지하지 못했다가 남하 이후에 이제 겨우 뭐 어쩌죠 한 거. 네. 이거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포상을 주죠? 자, 나는 말입니다. 네. 일단은 군 당국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바다에서 경계는 너무 어려워요. 바다에 금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대응을 넘어온 뒤지만 했다. 또 목선은 특히 탐지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레이더 안 애썼다. 잡힌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류의 경계는 문재인 정부 때 오징어가 그때 많이 잡혀서 그 울릉분지 여장에서 그렇죠. 그 저기 NLL에서 북한 어선 퇴거 작전을 그때 여름에 한 달에 370회 정도 했습니다. 늘상 해오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얼마 전에 한번 뚫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빈틈이 없는가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면 충분한 건데 석연치 않은 건 뭐냐면은 이게 포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계 실패라고 난 비난하고 싶진 않아. 군대에서 늘상 있는 일인데. 그럴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질책을 안 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렇다고 포상을 한다? 상 줄 건 아닌데. 그러면 전에는 한 달에 300번, 400번을 해도 그냥 다 넘어갔는데 이거 한 건 갖고 그러면. 왜 상 준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어민들하고 협조도 잘 됐다. 뭐 초기 대응을 잘 그냥 하는 했다. 말이고. 뭐 이러는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자꾸 최근에 그 군의 어떤 그 군심, 표심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시정연설 때 특별히 강조한 게 뭡니까? 장병 월급 250만 원으로 인상이. 아니 그러니까요. 보세요. 군사, 장병 월급 30몇만 원 올려줬었잖아요. 35만 원 네. 올리면 그렇게 해서 내후년까지 250만 원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올려가지고 표심을 좀 얻겠다는 사실은 그러면서 그 다른 예산 깎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이상하게 한쪽에만 편을 좀 들어달라는 얘기처럼 사실 보인단 말이죠.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네. 내가 오늘 이 말씀 사실 꼭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게 250만 원까지 가면은 장교 부사관하고 초임 월급이 역전되거든요. 이러면 조직 붕괴예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저기 소위하고 하사가 저기 250만 원 거면 170에서 180이 초봉이라고. 그러면 이제 간부 지원을 누가 하겠어? 그래가지고 원래
초급 간부 처우 개선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알면서도 조사모사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올해 예산에서 네. 병사 월급은 올린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요구한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다 그럼 없어요?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뭐야? 다 잘라버렸어요. 지금 우리 군의 간부들이 주말 당직비가 10,000원입니다. 주말에 당직 야간 당직 쓰고 10,000원 받아요, 10,000원. 그러군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렇죠. 아니 월급도 고사하고 그다음에 주택 수당이 20년째 동결이에요. 그동안에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데 8배 올랐어요. 어떻게 8배. 20년을 동결을 해요? 그러는데 이래가지고 불만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러는 상황에서 병사 월급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그러니까. 원래 병사 월급 올리는 전매 특허는 정의당 공약이거든요. 제가 그걸로 100만 원 시대 만든다 할 때도 사람들이 와 100만 원 이랬어요. 이게 불과 3, 4년 전 얘기예요. 그랬는데 지금 250만 원이라면 2.5배 이상 오르고 그 사이에 초급 간부가 지체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사 중사가 병사한테 와서 야, 나 이번 달에 카드 빵꾸 났는데 현금 좀 빌려주라. 다음 달에 갚을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일이. 근데 그걸 왜 하냐고요? 그러면은 나는 올려주는 건 찬성입니다. 근데 올려줄 때 이 조직 보호를 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250만 원까지 올리면은 군병력을 병사를 30만으로 계산해도 인건비가 7조 5천억 원이 나간다. 아니 근데 예산도 없다 그러고 돈도 없다 그러면서 복지예산 다 깎아버리고 우리 힘들어 죽겠다고 대통령 뻔하죠. 얘기해놓고는 남성 2030 남성으로 지난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재미봐서. 이겼어요. 그때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병사 월급 200만 원이 같이 맞물려 돌아간 거거든요. 게다가 사실은 약속을 못 지켰어. 지금 200만 원이 아니라 한 170만 원, 180만 원 돼요. 근데 내후년에 250만 원이면은 한 해에 3, 40만 원씩 올려야 되거든. 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막 벼락치기 하듯이 올려버리면 왜? 이걸 집권 초부터 찬찬히 한 것도 아니에요. 왜? 선거 있잖아 내년에. 선거 때문에.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진짜. 이걸 남성들 동원하는 건데 그거는 진짜 이게- 매표행위지 매표행위. 이게 최상병 사건으로 아무리 올려봐봤자 젊은 남성들 표 다 날려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지금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좀 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순간은 이게 군조직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부사관 모집 미달이에요. 그 다음에 학군단 옛날에 그래, 여대도 ROTC. 학군단 해달라고 난리였어. 이대 숙대 보면은 우리는 여군도 학군단 해줘 하고 학군단 없으면 내 국방위원 할 때 늘상 민원이 학군단 우리 학교 좀 설치해 주세요. 요즘 학군단이 미달이요. 학군단 인기가 없어요. 없어요. 안 와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래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간부들이 우수자원이 안 오고 군의 중간 허리층에 허리가 나가는 거예요. 허리가. 그렇군요. 이렇게 돼가는 게 지금 이 사태인데 이거를 뻔히 알고도 초급 간부 처우는 그래 날려버리고. 왜 그런 거죠? 아니 거기는 이제 돈 없다고 안 주고 그러니까. 병사들은 이제 이표라도 진짜. 얻어야 되겠고. 답답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군대 망하는 길이요. 근데 이게. 나는 이것도 오히려 하려고 그러다가 어중간하게 어정쩡하게 해가지고 망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더 큰 폭탄이 남아있죠.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관련해서 지금 패트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네. 이게. 네. 근데 물론 이제 패트에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뭐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패트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외압한 사람들 명단 특히 그 VIP가 누군지 얘기 솔직히 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내년 총선 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까? 예. 이게 저도 이거 갖고 박주민 의원하고도 통화를 네. 해보고 뭐 다른 법사위원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거 빨라야 내년 3, 4월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그런 거죠? 또 그런 다음에 그걸 통과시킨다 해도 또 거부권 행사의 장벽이 기다리고 첩첩산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얘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제 기다리면 도이치 나와요. 모터스 김건희 특검. 특검은 이제 나와요. 이제 돼요. 작년부터 네, 얘기해요. 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가 코앞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 좀 내시라.
이 최수근 상병권은 굉장히 큰 겁니다. 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도 특검 찬성이에요. 과반수가. 그래요? 그런 게 이런 건밖에 없어요. 홍범도 장군하고 최수근 사건 이 두 가지는 진짜 민주당이 목숨 걸고 해야 되네.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는. 예. 자, 우리나라 어지러운 정세는 얘기했고요. 지금 시간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마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네. 지금 이스라엘 공격 때문에 민간인 사살됐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특히 미국이 지금 공격을 지금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난 21세기 문명 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참혹해요. 걱정돼요, 지금. 그래서 하마스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민간인 1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지금 있어요? 아니 난민촌에 한 명 들어가면 네. 그 난민촌에 폭탄을 떨어뜨려 1000명을 죽였다고. 아이고. 그 난민촌에 그 미사일 제조 그 공장이 있고 또 하마스 정보 센터가 있다. 그래봤자 한 몇십 명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잡으려고 1000명을 죽인 거예요. 민간인을. 그러니까 매일 1000 단위로 지금 사망자가 올라가거든요. 아, 너무 끔찍해. 이런 일방적인 사륙, 이건 전쟁도 아니고 일방적인 사륙인데 이게 21세기 문명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 이걸 갖다가 그래 미국은 지지하고 있고 미국이 자기네가 나서서 뭐 하는데 뭐. 지지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러면서 북한 인권 얘기 우리 안 정부 한다고. 이스라엘 존중한다잖아요. 아니 그렇게 뭐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 인권과 법치,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그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럴 때 말을 안 하면서 저도 지금 이럴 뉴스 때. 보면은요 너무 끔찍한 게 그 민간인들이 왜 우리를 죽이냐고 막 울부짖어요. 가자 지구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의 통치 지역입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접해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무장 세력 간의 이 전쟁이죠. 예, 전쟁으로 사실은 상당히 끔찍한 상황에 좀 되어 있죠. 지금 전선이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이 작전을 조율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여기서 지금 직접적으로 끼어들어갔다는 거고, 그 예멘 후티 반군도 사실 여기 끼어들어갔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이 중동 사람들,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원래 지지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오히려 더 뭉치는 것 같아요. 이 반미 정서가 더 그런데 세면서. 이제 뭐 미국이 억제력을 발휘하니까 쉽사리 행동을 못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네. 레바논에 네. 이란 혁명 수비대하고 이슬람 지하드 하마스의 합동 군사기구가 운영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요 행동의 통일을 도모하는. 그래서 뭔가 아직까지 내놓질 못하고 있는 거는 틈이 안 보여서 그렇거든요. 그 사이에 가자지구가 고립되고 아주 참혹한 뭐랄까 사륙의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데 이게 지상군이 만일에 가자지구 투입 시티에 들어갔을 때 네. 이때를 레드라인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습 때까지는 섣불리 그래도 그나마? 행동하지는 못하지만 네. 만약에 그 안으로 들어간다. 이때는 진짜 행동의 통일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이 싸움은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번질 것이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인데 우리 어떻게 우리? 근데 이번에 10월 7일 날 그 분쟁이 발발하고 바로 미국이 중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사를 파견해 달라 그래가지고 네. 중동에 중국 특사가 파견이 돼 있고 이것만큼은 중국하고 협력하려고 미국이 빨리 손을 썼어요. 아, 그래요. 근데 사태가 장기화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도 협조가 되겠냐? 저렇게 아니겠지. 미국이 노골적으로 하는데 사건 초기엔 큰 전쟁 확전을 막으려고 중국도 미국을 도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확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인도주의 위기가 문제가 돼버렸거든요. 나 근데 걱정되는 게 뭐 이거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네. 러시아가 핵 확산 뭐 반대 조약 협약에 또 이렇게 철회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는 그것도 포괄적 핵실험 그것도 금지 뭐 조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예요. 있나요? 연결되나요? 그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고 구애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술핵이 지금 벨라루시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술핵이. 그래서 이제 발트 삼국이 좀 위험해질 겁니다. 벨라루시, 진짜. 폴란드, 발트 삼국. 우리나라도 복잡해 이렇게 죽겠네. 분쟁의 벨트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큰일 났네요, 진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좀 조금 제가 김종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조금 시작이 늦게 돼가지고. 예.
또 늦게 끝나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뭐 바꾸시고 빨리 뭐 하세요. 예. 네, 무조건 도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인데요. 보험이 있어서 살았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판검사, 변호사들 부인들이 이렇게 아픈 경우가 많더라고요. 본인도 아픈 경우가 많지만. 근데 부인들이 아팠을 때 진짜 수술비도 많이 나오는데 보험 때문에 해결했어. 왜냐면 막 10년 넘게 아프신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근데 진짜 보험 때문에 해결했어. 그건 걱정 안 해서 이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들은 이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그냥 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이거 전문가한테 물어봐가지고 나중에 교정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더 사실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뭐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그 위험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비하는 거고 그 대비하는 가장 선진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의 정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보험은 우리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 나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그 보험과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는 꼼꼼히 체크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해주는 업체가 이제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로서 덕케이 착한 보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착한 보험.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644-1236 더 착한 보험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1644-1236 연락하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010-7613-3303을 연락하시면 24시간 내내 연락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었는데 또 정말 재미있는 내용으로 알차게 또 꾸며본 것 같습니다. 그냥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최병원 뉴스마트 탐사보도팀장이 현 정부의 언론 탄압 관련해서 뉴스마트 지금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준다고 하니까 꼭 오시기 바라고요.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시 30분에 뵙고요. 주말 내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